안녕하세요. 최명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경제언론의 거시경제학편의 11번째 수업으로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본 강의를 공부한 후에는 교재의 복습 문제 1번과 2번을 풀어서 LMS를 통해 과제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언론 2에서 11번째로 다룰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경기 변동과 총 수요와 총 공급 모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장기적 측면의 거시경제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왔는데요. 오늘부터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경기 변동 및 총 수요와 총 공급 모형에 대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경제 활동 수준은 매년 변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자본이 축적되고 기술이 진보하여 경제의 생산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자본이 축적되고 기술이 진보하여 경제의 생산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한 해 동안의 재화 서비스 생산 그리고 이로 인한 생활 수준 전반은 그 이전 해에 비해 증가합니다. 하지만 어떤 해에는 재화 서비스의 생산이 감소되어 생활 수준이 그 이전 해에 비해 축소되기도 하죠. 이처럼 경제 활동이 단기적으로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변동하게 됩니다. 오늘 수업에서는요, 이러한 단기적인 경기 변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경기 변동이 발생하는 이유, 생산과 소득이 하락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경기 침체를 막는 데 효과적인 정부 정책 등에 대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수업에서는요, 장기적인 경제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한 단기 경기 변동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경기 변동을 분석할 때는 주로 사용되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이해하려고도 합니다. 즉,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경기 침체의 원인을 살펴봅니다. 세부적으로는요, 첫째, 단기적 경기 변동 현상의 특징 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둘째, 경기 변동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이해합니다. 셋째, 총수요, 총공급 모형의 분석을 통해 경기 변동의 원인 및 경기 침체를 막는 데 효과적인 정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경기, 비즈니스, 경기가 무엇일까요? 한 나라에서 경기는 경제 각 부분의 평균적인 활동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요, 경기가 좋다거나 나쁘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경기란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의 실물 부문 활동 및 통화량 이자율, 주가, 환율 등의 금융 부문 활동, 그리고 수출과 수입 등의 해외 부문 활동을 망라하는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의 움직임을 종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가 너무 침체되거나 가열되면 한 나라의 거시경제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 변동, 다른 말로 경기 순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경기가 장기적인 경제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반복하여 오르고 내리는 것을 경기 변동 또는 다른 말로 경기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하면 경기가 상승하여 정점에 이르게 되고
그 이후 경기 활동이 부진하게 되면 경기가 하강하여 저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경기의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 혹은 경기의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순환주기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경기의 순환 과정은 보통 저점에서 정점까지의 상승 국면과 정점에서 저점까지 하강 국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 과정을 상승과 하강 국면으로 구분할 때 실제로 경기 상승 국면과 하강 국면은 매우 불규칙적이고 비대칭적이라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경기의 순환 과정을요, 경기 상승 국면과 하강 국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경기 저점에서 정점까지 상승 국면을 회복기와 확장기로 구분하고, 그리고 정점에서 저점까지 하강 국면을 후퇴기와 수축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즉, 경기 순환 과정을 회복기와 확장기, 그리고 후퇴기와 수축기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기의 정점을 전후로 한 기간을 호경기, 즉 호황으로 말하고, 경기의 저점을 전후한 기간을 불경기, 즉 불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컨대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시기를 경기 침체라고 부르고, 이 경기 침체의 정도가 심하면 우리는 불황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경기 변동 요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변동은 단기적으로 경제 내 여러 가지 실물 및 화폐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경기 변동 요인은 하나,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을 비롯한 수요 충격. 두 번째는 통화량 변동 같은 화폐적 충격. 세 번째는 불완전 정보에 의한 기대. 네 번째는 기술이나 생산성의 변화 등이 경기 변동의 요인입니다. 투자 수요, 화폐량, 생산성과 기술 등이 증가하면 경기가 좋아지고, 반대로 투자 수요, 화폐량, 생산성과 기술 등이 감소하면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죠. 그러면 경기 변동을 더 이해하기 위해 경기 변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기가 좋고 나빠지는 경기 변동은요, 불규칙적이고 따라서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그림 A는요, 그림 A를 보시면요, 1970년대 이래 미국 경제의 산출량, 즉 실질 GDP의 트렌드 및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경기 침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 GDP가 이런 붉은색 부분에서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경기 침체기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반대로 붉은색이 칠해지지 않은 부분은 경기 확장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 침체 또는 경기의 호경기와 불경기는
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림 33.1 한국의 경우도요. 살펴보면요. 1970년 이래 한국의 실질 GDP 추세가 이와 같이 그려져 있고요. 또 이거 역시 경기가 좋고 경기가 나쁘고 이런 경기의 호황불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경기 변동이 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변동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요. 경기 변동은 거시경제 변수 데이터들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경기 침체기에는 생산, 즉 실질 GDP가 하락할 때는 기업 이윤, 소비와 투자, 고용 등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서 생산, 즉 실질 GDP가 상승할 때는 기업 이윤, 소비와 투자, 고용 등이 증가합니다. 이처럼 경기 변동은요, 거시 경제 변수들과 함께 움직이는데 그 변동폭은 서로 다릅니다. 그림 B에서 볼 수 있듯이요. 그림 B는 투자 지출에 대한 미국의 1970년 이래 투자 지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투자 지출이 경기 변동에 따라 이와 같이 큰 폭으로 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2018년에서 2010년 지난 금융위기 동안만 보시면 지난 금융위기의 경기 침체기에 투자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다시 또 투자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의 경우를 보면요. 한국의 투자 지출도 70년 이래 이와 같이 이 그래프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금융위기 기간에 투자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이후 큰 폭으로 또 투자 지출이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악화의 주된 원인은 이에 따라 경기 변동과 투자 등의 다른 거시경제 변수가 함께 움직이지만 투자가 실질 GDP를 나타내는 경기 변동에 비해 훨씬 더 큰 변동폭으로 변화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악화의 주된 원인은 신규 공장과 주택 건설 등 투자 지출의 감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투자가 경기 변동의 한 원인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을 말씀드리면 생산이 감소하면 실업이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즉 경기 침체기에 생산 즉 실질 GDP가 하락할 때 투자 지출 등은 감소하지만 실업은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생산이 증가할 때는 고용이 늘어나 실업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림 C를 보면 미국이 1970년 이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금융위기 동안 경제 침체기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경기 침체기에 실업률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림씨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때 실업률이 이와 같이 다소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변동에 따른 실업을 우리는 경기적 실업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한국의 2020년 11월 기준 실업률은 4%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쉬어갈 겸 문제를 두 개만 풀면서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경기 변동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거시경제 변수 데이터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Which component of real GDP fluctuate the most over the course of the business cycle? 그랬습니다. 경기가 변동할 때 생산 즉 실질 GDP 가운데 가장 크게 변동하는 거시경제 변수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기 변동 시 투자 지출이 가장 큰 폭으로 변동합니다. 투자가 경기 변동에 예민하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단 말이죠. 따라서 정답은 C번 투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경기 변동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거시경제 변수 데이터에 관한 문제인데요. Suppose the demand for exports falls as a result of recession overseas. Other things constant, in the short run, the U.S. economy will likely experience. 그렇습니다. 해외 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 수출의 수요가 하락되는 경우 국내 경제는 단기적으로 어떤 현상을 겪는지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투자, 소비, 고용 등이 감소하고 물가도 하락합니다. 즉 실업이 늘어나고 물가 하락으로 실질 임금은 높아지고 통화 가치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또 쉽게 말해서 외국 경제가 나빠서 외국이 국내 수출품을 소비해주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되니까 생산이 줄고 생산이 주니까 실업이 늘어난다. 이래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경기변동 이론은요. 쟁점이 아주 많은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에 따라 경제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기는 쉽지만 경기 변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네요. 지금부터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단기적 경기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총수요 총분기 모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변동의 현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화폐 경제 이론은요, 경제학의 핵심인 고전화폐 경제 이론은 경제의 장기적 행태를 설명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경기 변동은 설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화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인데요. 고전화폐 이론처럼 장기에는 통화량의 변화가 물가와 다른 명목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실질 GDP, 실업률 등 다른 실질 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장기에는. 즉, 장기적으로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 등만 가져온단 말이죠. 이는 통화량이 장기적으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화폐의 중립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요, 실질 변수와
단기적으로는 실질 변수와 명목 변수, 실질 변수, 실업률 같은 실질 변수와 명목 변수, 물가와 같은 명목 변수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통화량이 변하면 실질 GDP, 실업률 등이 변동합니다. 예컨대 통화량이 증가하면 일시적으로 단기 생산과 고용이 늘어나고 한참 뒤에야 장기적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총 수요, 총 공급 모형을 사용하여 aggregate demand and aggregate supply model, 총 수요, 총 공급 모형을 사용하여 경제가 단기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단기에 실질 변수와 명목 변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주목할 것입니다. 즉, 총 수요, 총 공급 모형은요, 장기적인 경제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단기적인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본 모형에서는요, 실질 GDP로 측정한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이라는 실질 변수 및 소비자 물가지수나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 물가 수준이라는 명목 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총수 총공급 모형에서는 단기에 산출량과 물가 수준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주목해서 경기 변동 현상을 분석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량의 실질 변수와 산출량 같은 실질 변수와 물가 수준 같은 명목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 변동 이론에서 보려고 하는 실질 변수와 명목 변수의 관계를 분석한다는 것은 고전학파 이론의 이분법을 배제한다는 뜻이며, 또 단기적인 현상을 분석하므로 고전학파의 합해 중립성 가정은 버려져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시 한번 총 수요, 총 공급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요. 시장 경제의 개별 시장 질서, 즉 개별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것처럼 한나라 경제 전체에서도 전체 시장의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작동합니다. 즉, 한나라 경제는 총 수요와 총 공급으로 구성되는 바, 총 수요란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려는 상품과 서비스 양을 나타내고요. 반면 총 공급은 각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기업이 생산, 판매하려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량을 나타냅니다. 즉, 총 공급은 한 나라에 있는 생산 요소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생산해낼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합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총수요 곡선은요, 개별 상품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나라 경제 전체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의 수요를 나타냅니다. 총공급 곡선도요, 나라 경제 전체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공급을 나타냅니다. 즉, 경제 전체 변동을 설명하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총수요 곡선이란 aggregate demand curve, 총수요 곡선이란 주어진 각 물가 수준에서 가계, 기업, 정부가 구입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반면 총공급 곡선 aggregate supply curve는요, 각 물가 수준에서 기업들이 생산 판매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을 나타내는 곡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33.2에서는요. 총 수요 곡선과 총 공급 곡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직 축에는 물가 수준을, 수평 축에는요. 경제 내 모든 생산량을 망라하는 재화와 서비스 산출량을 표시한 2차원 그래프상에서 한 나라의 총 수요 곡선과 총 공급 곡선이 일치할 때까지 산출량과 물가 수준이 조정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래프에서 수평축은요. 나라 경제 전체에서 생성되는 상품의 양을 뜻하므로 산출량 또는 실질 국내 총생산이라 볼 수 있고요. 수직축은요. 전반적인 가격 수준의 물가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개별 상품들의 시장 균형과 마찬가지로 국민 경제에서 균형도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각각 경제의 균형 물가 수준과 균형 살충량이 이와 같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총 수요 곡선이 왜 우하향하는지, 그리고 총 공급 곡선은 왜 우상향하는지에 대해서 경제 이론의 근거에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요 곡선은요, 각 물가 수준에 대응하는 한 나라 경제의 모든 재화 서비스 수령을 나타냅니다. 국민소득 항등식을 살펴보면요, 오른쪽 변에 있는 소비 C, 투자 지출 I, 정부 구입 G, 순수출 즉 수입 마이너스 수입인 수출 마이너스 수입인 순수출 NX, 이 오른쪽에 네 가지 거시경제 변수를 다 합한 것이 생산물에 대한 총 수요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총 수요의 소비, 투자, 순수출은 물가 수준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생산물의 수요량은 증가하고, 반대로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생산물의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총 수요 곡선은 물가 수준이 하락함에 따라서 산출량이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우하향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총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제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면요. 첫 번째, 자산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화폐나 화폐성 자산의 실질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소비 지출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화폐의 실질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소비가 감소합니다. 이것이 총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자율 효과에 대해서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요, 생산물을 구입하기 위한 화폐 수요량은 감소하고 그만큼 예금, 채권 등의 저축이 늘어남에 따라 이자율이 하락하겠죠.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금 차입 비용이 하락하므로 공장 건설 등 투자 지출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화폐 수요량이 증가하고요. 저축이 줄어들음에 따라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투자 지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수요 곡선은요, 물가와 투자 지출이 반대인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총수요 곡선은 물가와 산출량이 반비례 관계인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환율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요, 이자율이 낮아지고 미국식 실질 환율이 상승하여, 즉 국내 통화 가치가 절하로 국내 상품에 대한 외국 상품의 상대 가격이 비싸죠. 실질 환율이 상승한다는 말은 국내 상품에 대한 외국 상품의 상대 가격이 비싸진다는 말인데, 이로 인해 국내 순수출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단기 실질 환율이 하락하여, 즉 국내 통화 가치가 절상돼 국내 상품에 대한 외국 상품의 상대 가격이 저렴해져서 순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참고를 하나 더 덧붙이면요,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장기에는 명목 환율이 하락, 즉 국내 통화 가치가 절상됩니다. 반대로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장기에는 명목 환율은 상승, 즉 국내 통화 가치가 좌절됩니다. 이는 지난번 시간에 공부한 구매력 평가서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실질 환율의 효과와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자산 이자율 환율 효과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단기적으로 물가 수준이 P1에서 P2로 하락하면 자산 효과, 이자율 효과, 환율 효과를 통해 총수요가 Y1에서 Y2로 증가함에 따라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총수요 곡선의 이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수직축에 표기된 물가 수준 이외에 수평축에 표기된 산출량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이 있다면, 이런 요인들이 변하면 총수요 곡선은 이동하는 것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 소비 지출의 변동입니다. 소비 지출이 변동하면 총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경제 위기든 어떤 요인에 의해 경제 전체 소비가 감소한다면 각 물가 수준에서 재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량이 적어지므로 총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와 같이. 반대로 세금 인하 등 요인에 의해 경제 전체의 소비가 증가하면 각 물가 수준에서 산출물에 대한 수요량이 커지므로 총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와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요인을 살펴보면요, 투자 지출의 변동으로 총수요 곡선은 이동하기도 합니다. 즉, 기업들이 장래 사업 여건이 비관적으로 생각하여 투자를 줄인다면 각 물가 수준에서 재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량이 적어지므로 총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4차 산업 발달로 IT 업종의 투자 지출이 증가한다면 각 물가 수준에서
산출물에 대한 수요량이 커지므로 총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요인, 정부 구입의 변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국방비가 삭감되거나 고속도로 건설 감축 등 정부의 재화 서비스 구입의 감소는 총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반대로 국방비 증가, 고속도로 건설 등 정부의 재화 서비스 구입의 증가는 총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순수출 변동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해외 경기가 침체, 또 자국 화폐 가치의 상승 등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순수출을 감소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면 총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됩니다. 반대로 해외 경기 호황, 자국 화폐 가치의 상승 등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순수출을 증가시키는 사건은 자국 화폐 가치 하락 등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순수출을 증가시키는 사건은 총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총수요 곡선이 왜 우하향하며 어떤 사건과 정책들이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총공급 곡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힘들겠지만 집중해서 수업에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수요 곡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반해 총 공급 곡선은요.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한 나라 경제의 모든 기업들이 생산, 판매하려는 재화 서비스의 양을 말합니다.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총수요 곡선이 항상 우하향하는 데 반해 지금부터 공부하려는 총공급 곡선은요. 분석 기간이 단기인지 장기인지에 따라 그 형태가 좀 달라집니다. 총 공급 곡선은요. 장기에서는요. 물가 수준과 무관하기 때문에 수직선으로 나타나고요. 단기에서는 물가 수준과 양의 관계로 우상향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단기 경기 변동과 경제의 단기 행태가 장기 행태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려면 지금부터 공부할 장기 총공급 곡선과 단기 총공급 곡선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성장, 즉 산출량은요. 보유한 노동과 자본의 양, 그리고 생산기술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물가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 총공급 곡선은요. 물가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연 산출량 수준에서 수직선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장기 총공급 곡선은요. 장기이기 때문에 고전화폐의 이분법과 화폐의 중립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하나 들면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장기적으로 산출량은 변화가 없고 물가만 증가시키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그런데 이 자연 산출량은요. 즉 장기 생산량 수준을 우리는 자연 산출량 혹은 잠재 산출량 혹은 완전 고용 산출량이라고 부릅니다. 자연 산출량은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수준에 있을 때의 산출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전학부 경제 모형에서 노동, 자본, 자연자원, 기술, 지식이 산출량을 결정하듯이 장기 총공급 곡선의 이동도 노동, 자본, 자연자원, 기술, 지식에 따라 변동하게 됩니다. 예컨대 이민자가 증가하거나 대학 졸업생이 증가하면 노동인구가 증가하여 산출량이 늘고 장기 총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반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연 실업률이 상승하여 각 물가 수준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장기 총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 국내 투자 확대로 경제 자본량이 증가하면 생산성이 높아져 산출량이 늘고 장기 총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자본량이 감소하면 생산성이 낮아져 산출량이 줄고 장기 총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또 새로운 강물 등 자연자원이 발견되면 산출량이 늘고 장기 총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기후 패턴이 바뀌어 농사짓기가 힘들어지면 산출량이 줄고 장기 총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특히 기술 진보가 중요한데요. 컴퓨터의 발달 등으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산출량이 늘고 장기 총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환경보호를 위해 생산 방법을 규제하면 산출량이 줄고 장기 총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장기 총공급 곡선과 장기 총공급 곡선이 수직선인 이유와 장기 총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에서 살펴보면요. 기술 진보로 인한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 대한 분석을 본 그림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1990년과 2000년, 1990년, 2000년, 2010년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로 기술 진보로 인해 생산성, 즉 생산 능력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수직선 형태의 장기 총공급 곡선이 90년대 여기서 2000년대, 2010년 이와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 산출량도 이와 같이 Y 1990에서 Y 2010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앙은행이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요. 총 수요 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즉 중앙은행이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요. 그 증가된 통화량으로 소비 투자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총 수요 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총 공급 곡선과 총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경제 균형점에서 산출량은요. Y 1990에서 2010년도에는
이 점이 새로운 균형점으로서 Y 2010으로 산출량은 증가하고 물가 수준도 1990년 P 1990에서 2010년에는 P 2010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가 수준의 경제의 생산 능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장기에서 고전화파의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이론을 총수 총공급 모형을 이용하여 표현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 총공급 곡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가 수준이 경제의 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서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1년이나 2년간 정도의 단계는요, 1, 2년 정도의 단계는 물가가 상승하면요, 재와 서비스의 공급량이 늘고 물가가 하락하면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장기에서는 물가와 산출량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 2년 정도의 단계에서는 물가와 산출량이 비례관계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그림 33.6에서 볼 수 있듯이 단기 총공급 곡선은 물가가 P1에서 P2로 하락하면 산출량이 또 Y1에서 Y2로 하락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단기 총공급 곡선은 물가 수준과 산출량이 비례해서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세 가지 이론을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임금 경직선 이론에 따르면요.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기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첫 번째 이론, 임금 경직선 이론에 따르면 임금이 단기에 경직적이어서 서서히 장기에 변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략 3년 정도의 장기 계약으로 결정되는 임금, 즉 명목임금이 단기적으로는 경직적이기 때문에 잘 안 변하기 때문에 물가 수준이 예상보다 낮으면 실질임금,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눈 실질임금은 상승하여 기업들이 고용을 감축하고 산출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실질임금이 하락하여 고용이 늘어나 산출량이 증가하는 것이죠. 따라서 물가 수준과 산출량 간의 양의 관계를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급 곡선이 나타내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가격 경직성 이론에 따르면 임금 경직성 이론의 임금처럼 생산물 가격도 단기에 경직적이어서 서서히 장기에 변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건 가격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뉴 비용 등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직적인데 잘 안 변한다는 말이죠. 이럴 때 물가가 예상보다 낮으면 일부 기업은 가격을 즉각 내리기도 하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가격을 인하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여전히 비싸져서 판매량이 줄어들음에 따라 산출량이 감소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일부 기업은 가격을 즉각 올리겠지만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다른 기업의 물건 가격이 저렴해져서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산출량이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물가 수준과 산출량 간의 양의 관계를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급 곡선이 나타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착각 이론에 따르면요. 물가 수준이 변할 때 생산자들이 자신의 제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물가 수준이 변한다고 잘못 인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착각 때문에 물가 수준이 예상보다 낮으면, 예상 물가 수준보다 낮으면 일부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상대 가격이 하락했다고 생각하여 생산을 감소시키고요. 물가 수준이 높으면 일부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상대 가격이 상승했다고 생각해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행태로 인해 단기 총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것이 됩니다. 살펴본 세 가지 이론 중 어떤 이론이 옳은지는 경제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으며 각 이론은 나름대로 옳은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물가 수준이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변하면 단기 산출량이 장기 산출량인 자연 산출량과 차이가 난다는 말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론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산출량의 공급량은 자연 산출량 더하기 A 곱하기 실제 물가 수준 마이너스 예상 물가 수준. 여기서 A는요, 산출량이 예상하지 못한 물가 수준 변동에 따라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계수가 되겠습니다. 0보다 크고요, 1보다 작은 계수가 되겠습니다. 예컨대 실제 물가 수준이요, 예상 물가 수준보다 높다면, 이게 더 높다면 산출량은요, 장기의 자연 산출량보다 단기의 산출량은 장기의 자연 산출량보다 더 많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실제 물가 수준이 예상 물가 수준보다 더 낮다면 단기의 산출량은 장기의 자연 산출량보다 감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단기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은 단기 총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총공급 곡선은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단기에 공급되는 산출량을 표시하는데요. 따라서 단기 총공급 곡선은 장기 총공급 곡선을 이동시켜주는 모든 변수를 비롯해 경직적 임금, 경직적 가격, 상대 가격 인습 오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 물가 수준에 의해 이동된다. 이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기 총공급 곡선을 이동시켜주는 노동, 자본, 자연자원, 기술 지식의 변동은요. 단기 총공급 곡선도 이동시켜주는 요인이 되고요. 예를 들면요. 노동의 변동, 즉 자연 실업률 하락 등으로 노동 인구가 증가하면 총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자연 실업률 상승 등으로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 총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본의 변동. 물적 자본이나 여기서 인적 자본이 증가하면 총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이 감소하면 총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자연자원의 변동. 사용할 수 있는 자연자원이 증가하면 총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자연자원이 감소하면 총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네 번째, 기술 지식.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총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정부의 규제 등으로 기술에 제약이 가해지면, 가용 기술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제약이 가해지면 총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끝으로 단기 공급량을 나타낸 이 공급량 변화식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예상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요. 상대적으로 물가 수준이 상승하여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기 총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예상하는 예상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전체 물가 수준이 하락하여 산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단기 총 공급 곡선은요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이유는 장기 총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요인에다가 물가 수준에 대한 사람들의 예상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힘들었겠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총수 총공급 모형을 이용하여 경기 변동의 근본적인 이유, 즉 총수요 곡선의 이동, 그러니까 총공급 곡선의 이동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경제가요 그림 33.7에 점 A, 장기균형 A점에서처럼 자연 산출량 수준에서의 장기 총공급 곡선과 단기 총공급 곡선과 총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경제가 시작한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기 변동의 이유로서 총수요 곡선 이동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최초 경제균형 A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기 공급 곡선과 단기 총공급 곡선과 총수요 곡선이 일치하는 이 점에서 단기 공급 곡선은 모양이 다르지만 총수요 곡선은 항상 장단기에 무관하게 우하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균형점 A점에서 자연 산출량 Y원만큼 생산하고 물가 수준은 P1인 경제균형 A점에서요. 어떤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발생해서 소비, 투자 등 총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경제 총수요 총공급을 이용한 분석은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잘 듣고 여러분이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쉽게 팔로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금부터는 경기 변동의 이유로서 첫 번째 경기 변동의 이유로서 총수요 곡선의 이동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균형점 A에서 A는 자연 산출량 Y1이고 물가는 P1 수준인데요. 이 A점에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발생하여 소비 투자 등 총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요가 감소하면요,
총 수요 곡선이 왼쪽 AD2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총 수요 곡선과 총 공급 곡선이 만나는 단기 균형, 새로운 총 수요 곡선과 단기 공급 곡선이 만나는 B점에서 새로운 단기 경제 균형이 형성이 됩니다. 즉, 이 점에서는요, 총수요 감소로 인해 단기적으로 산출량은 Y2로 감소하였고, 물가는 P2로 하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총수요 감소로 인해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소득도 줄고 실업은 증가하겠죠. 다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기균형 B점에서 장기균형으로 이행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임금과 물가, 경제 주체들의 판단이 조정되는데요. 즉, 전 B에서의 물가 수준 P2는 총 수요가 위축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예상했던 물가 수준 P1에 비해 보다 낮은 상태이지만 현실에서 경기 침체로 인해 물가 수준이 점점 더 낮아지겠구나 하고 이런 새로운 예상 물가 수준이 하락함에 따라 상대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서 생산이 증가하고요. 이로 인해 단기 총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B점에서 단기 총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AS2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장기 균형점은 C점에서 형성되게 됩니다. 정리하면요. 최초 균형 A점이고요. 총수요 감소로 인한 단기 균형은 B점이고 경제를 그대로 가만 놔두면요. 다시 장기 균형은 C점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장기 균형점 C에서는요. 물가가 P3로 하락했고 산출량은 예전에 경제균형 A점에서의 자연 산출량 수준인 Y1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총수요 감소로 산출량이 감소한 후 정부의 정책 개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산출량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회복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장기에는 총수요 곡선의 이동이 정리해보면요. 단기에는 총수요 곡선의 이동이 물가와 산출량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장기에는 총수요 곡선의 이동이 산출량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물가만 변화시킵니다. 즉 총수요 변동의 장기적 효과는 산출량 불변처럼 실질적 변화는 없고 물가 변동처럼 면목적 변화만 가져온다는 말이죠. 다음 수업에서 공부할 내용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덧붙이면요. 여기서 총수요 감소에 대응한 총수요 확대 정책을 정부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경제가 점 A에서 총수요 감소로 점 B로 이동하여 경기 침체가 이렇게 발생하면요. 경기 침체가 발생하자마자 정부가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 지침이나 통화량을 늘리는 총수요 확대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수요 확대 정책을 사용하면 총수요 곡선 A2가요, 다시 AD1으로 증가하게 돼서
총수요 곡선의 AD1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경제를 예전의 최초 균형점인 A로 되돌려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책이 성공한다면 산출량 감소와 고용 감소라는 고통스러운 기간이 단축되고 심각성이 완화될 것입니다. 다음 대공황 관련 사항은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경기 변동의 이유로서 총공급 곡선 이동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는요, 경기 변동의 이유로서 총수요 곡선 이동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두 번째, 지금부터는 총공급 곡선 이동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최초 경제균형 A점에서 원유가 상승 등의 이유로 기업의 생산비가 상승하면요, 단기 총공급 곡선이 AS1에서 AS2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원유가 상승 등 이유로 기업의 생산비가 상승하면 산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단기 총공급 곡선이 AS2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새로운 단기 균형점 B에서는요, 산출량이 감소하고 Y2로 감소하고 또 물가도 P2로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산출량은 감소, 이 B점에서 원유가 상승 같은 공급 충격으로 인해 산출량이 감소함과 동시에 물가가 상승했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다음, 단기 균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기 균형으로 이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급의 이동의 경우 정부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요, 경제는 총수요 이동의 경우처럼 장기 균형으로 회복될 수는 있습니다. 즉, 높아진 물가는 단기 균형에서 높아진 물가는 임금 비용으로 이어지고 다시 물가가 상승하는 임금 물가 악순환이 어느 시점에서는 감소되는데요. 즉, 산출량이 줄어 실업이 증가하면요, 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향상되니까 산출량이 늘어나서 단기 총공급 곡선이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장기에서 단기 총공급 곡선이 AS2에서 AS1으로 다시 이동함에 따라서 균형 A에서 물가는 최초 균형 수준으로 하락하고 산출량은 최초 자연 산출량 수준으로 회복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총공급 감소로 인한 단기 균형점 B에서 다음 수업에서 다룰 정부 지출이나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총수요 확대 정책을 사용하여 이에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가만히 놔뒀을 때 단기 균형에서 장기 균형 A점으로 스스로 돌아오는 동안은 긴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만큼 산출량 감소와 실업 증가, 물가 상승이라는 괴로움을 겪어야 되니까 이런 심각성, 이런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가 총수요 확대 정책을 사용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켜 총공급 곡선의 이동을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33.11을 보시면요. 단기 총 공급 곡선이 AS2로 왼쪽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균형이 이정해서 만들어졌을 때 이에 대응하여 정부가 총 수요를 확대하면요. 총 수요 곡선은요. AD2로 우상향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경제 균형은 점 C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총수요, 총공급 감소에 대응한 총수요 확대 정책은요. 단기적으로 산출량이 감소되는 고 실업이 증가하는 고통을 감소시켜줘서 좋지만은 즉 산출량의 감소를 막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최초 균형 A점에 비해 물가를 P3만큼 상승하게 됩니다. 즉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총수요 확대 정책은요. 산출량 감소를 완화할 수는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의 악화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경기 변동의 두 가지 원인인 총 수요 곡선의 이동과 총 공급 곡선의 이동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요. 간단한 문제를 두 개만 풀어보면서 정리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현대 경제에서 중요시 여기는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야기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Over time, technological progress shifts the aggregate supply curve to the right, making the inflation rate higher than otherwise. 그랬습니다.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 총 생산의 증가로 이어져 총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그 결과 물가 수준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폴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지난 2008년도에 발생한 금융위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The Great Recession of 2008 to 2009 could have been the result of 그랬습니다. 최악의 경제 참사, 지난 2008년도 발생한 금융위기 같은 최악의 경제 참사의 원인은요. 집값 폭락에 따른 금융시장의 패닉 상태로서 소비 감소, 투자 감축 등의 총수요 감소로 이어져 총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0번이 되겠습니다. 기술처럼요, 이렇게 생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총 공급 곡선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요. 소비나 투자 등 총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하면 총수요 곡선이 이와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면 연구실로 전화를 하든지 이메일을 주십시오. 오늘은 단기 경기 변동의 중요한 특징적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경기 변동을 설명해주는 기본 모형인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기 경기 변동 및 총수요와 총공급 이론에 대한 전공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